한 나라가 역사상 가장 무서웠던 적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까지 세운다. 상상이 되시나요?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중국은 왜 아주 오래전 자신들과 싸웠던 적의 장수를 자신들의 건국 시조 중 한 명으로 모시면서 기념물까지 세우고 있는 걸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려내면요, 시간을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고대 중국이 주변 민족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그 이름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고대 한자에 담긴 이중적인 시선을 한번 들여다보죠. 어떤 이웃에 대해서는 깊은 두려움과 존중을, 그리고 또 다른 이웃에게는 노골적인 경멸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이 명확한 구분입니다. 남쪽과 북쪽 민족의 이름에는 벌레충이나 개견자가 들어가요. 말 그대로 벌레나 짐승 취급을 한 거죠. 그런데 동쪽과 서쪽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발달된 무기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 동의할 때 이 자를 보면요. 큰 대자와 활궁자가 합쳐져 있어요. 큰 활을 든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건 그냥 욕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압도적인 활 기술에 대한 존중, 아니 어쩌면 두려움에서 나온 이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고대 중국은 동이족을 그냥 미개한 오랑캐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보다 더 뛰어난 기술로 무장한 아주 강력한 경쟁 상대로 인식했다는 거죠. 정치적인 위협으로요. 그리고 이런 인식은요, 중국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전쟁, 바로 탕록대전에서 아주 확실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시기는 기원전 2700년경이고 장소는 지금의 허베이성 탕록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전투가 벌어진 곳이 전통적인 중국의 중심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동이족의 홍산 문화가 있던 영역, 그 깊숙한 곳에서 벌어진 전쟁이었어요. 고대 중국 기록을 보면 치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구리로 된 머리와 쇠로 된 이마를 가졌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 시대 기준으로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얘기거든요. 바로 동이족이 경쟁자들보다 훨씬 먼저 투구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발전된 금속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청동기 시대의 군대와 석기 시대 군대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치오의 군대는 발전된 청동 무기와 갑옷으로 무장했는데 황제의 군대는 주로 돌이나 나무로 만든 원시적인 무기를 썼거든요. 다시 말해서 중국의 건국 신화는 사실 기술적으로 훨씬 뛰어났던 적에게서 간신히 살아남은 생존기에 가깝다는 거죠. 자, 비록 전설 속에서는 치유가 패배한 걸로 나오지만 전쟁의 신으로서 그의 유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 그 아주 핵심적인 부분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왔죠. 이 흐름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모든 건 동이족의 리더이자 전쟁의 신이었던 치유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이 치유를 상징하는 신성한 깃발, 도끼가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아는 도깨비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서포터즈, 붉은 악마의 상징으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진 문화적 흐름인 거죠. 맞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도깨비 있잖아요. 이 이름의 어원을 따져보면 도가비에서 온 건데요. 독은 방금 말씀드린 치유의 깃발을 뜻하고 아비는 수호자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신성한 깃발의 수호자라는 의미죠. 설화 속 존재의 이름이 고대의 군사 전통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 흔적은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지명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의 뚝섬 아시죠? 이 뚝섬의 원래 이름이 독섬, 즉 깃발섬이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바로 이곳에서 전쟁의 신을 상징하는 그 도끼에 제사를 지냈던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중국은 왜 지금 와서 이 치유를 자기네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이건 사실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 바로 통일적 다민족 국가 전략의 일부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 내 56개 소수민족의 역사를 전부 중국사라는 하나의 큰 이야기 속으로 집어넣으려는 거죠. 동이족 같은 고대 민족의 역사도 전부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논리는 간단해요. 치우는 묘족의 조상이다. 묘족은 지금 중국 국민이다. 고로 치우도 중국의 조상이다. 이런 식이죠. 이걸 통해 과거 그 민족들이 살았던 영토에 대한 역사적 권리까지 주장하려는 겁니다. 이런 역사 해석의 방향 전환은 1990년대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과거에는 악마 같은 반역자였던 치유를 지금은 국가적인 조상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킨 거죠.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자신들의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가장 강력했던 적을 자기 역사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우리 중국 문명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위대한 문명이다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한 나라의 역사가 미래를 위한 도구가 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그 역사의 마지막 장은 누가 쓰게 될까요?